자,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 엔진부터 보시면 돼요. 엔진이요. CPU, 그 다음 RTX 있죠? RTX 눌러서 이렇게 눌러보면 엔비디아 지포스,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그래픽 카드에 있는 GPU로 렌더링을 합니다 라는 뜻이고, 여기 CUDA는 둘 다 체크하면 CPU와 GPU 동시에 렌더링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영상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CPU로 렌더링 한다는 얘기는 점을 이렇게 쭉 찍어서 하나씩 쭉 찍어서 이렇게 계산해서 전체 모양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GPU는 이따만한 프린터가 있어요. 이거를 한 번에 빡 뿌려주는 개념, 그게 GPU의 개념입니다. CPU는 점 하나씩 이렇게 계산해서 넘어가는 거고, GPU는 이만한 영역을 한 번에 빡 이렇게 들어가요. 아무래도 GPU가 들어가면 렌더링이 한 번에 빡 들어가니까 렌더링이 조금 더 빨라지겠죠. CPU보다는 CPU나 RTX나 비슷하다면, 여기 CUDA는 CPU하고 그래픽 GPU를 동시에 쓴다면 얘는 렌더링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레시브를 꺼야만 여기 버켓 렌더링이 된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레시브를 끄고 렌더링을 해보시면은, 이거 렌더링 걸면 버켓들이 돌아다니는데, CPU 버켓은 좁게요. 조그만데 GPU 지금 보이시나요? GPU 버켓은 엄청 큰 거. 용량 처리가 다른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큰 사각형이 다르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보여주는데, 유일하게 GPU의 병렬 특성으로 인한 CPU와의 속도차이,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대규모 병렬 계산이 필요한 그래픽 렌더링, 딥러닝, 과학 시뮬레이션과 같은 작업에는 GPU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깔끔하게 이해시켜줍니다. 예를 들면 항목이 하나가 안 나와요.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맞나?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항목이 CPU일 때만 나와요. GPU가 들어가면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안 나와요. 무려 15년 전 엔비디아가 독특한 방식으로 CPU와 GPU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먼저 레오나르도 버전 1을 통해 CPU가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자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가요. 경계가 조금 더,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 버전 2를 통해 GPU의 작업 방식을 보여주는데, GPU의 병렬 특성으로 인한 CPU와의 속도차이,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대규모 병렬 계산이 필요한 그래픽 렌더링, 딥러닝, 과학 시뮬레이션과 같은 작업에는 GPU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깔끔하게 이해시켜줍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이요, 무려 15년 전 엔비디아가 독특한 방식으로 CPU와 GPU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먼저 레오나르도 버전 1을 통해 CPU가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조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쭉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 버전 2를 통해 GPU의 작업 방식을 보여주는데, GPU의 병렬 특성으로 인한 CPU와의 속도 차이,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대규모 병렬 계산이 필요한 그래픽 렌더링, 딥러닝, 과학 시뮬레이션과 같은 작업에는 GPU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깔끔하게 이해시켜줍니다. 렌더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버켓 렌더를 쓰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CPU로 놓고 버켓 32짜리를 그려봤습니다. 렌더링을 시켜봤어요. 지금 조그만 사각형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얼마나인지 기억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거 2배 64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네모난 사각형이 더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15년 전 엔비디아가 독특한 방식으로 CPU와 GPU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먼저 레오나르도 버전 1을 통해 CPU가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네. 빨라진 것 같나요? 이게 양이 얼마 없어서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 버전 2를 통해 GPU의 작업 방식을 보여주는데 GPU의 병렬 특성으로 인한 CPU와의 속도 차이,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대규모 병렬 계산이 필요한 그래픽 렌더링, 딥러닝, 과학 시뮬레이션과 같은 작업에는 GPU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깔끔하게 이해시켜줍니다. 퀄리티 부분이 나옵니다. 품질 부분이에요. 기본은 미디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품질이 미디움이라고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이 그림자 부분에 대한 품질을 보시면 돼요. 이런 그림자 부분에 보시면 Ladies and gentlemen, science class is now over. Thank you. 무려 15년 전 엔비디아가 독특한 방식으로 CPU와 GPU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먼저 레오나르도 버전 1을 통해 CPU가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크기를 조절하는 건데 이 노이즈 리밋을 고치지 않고 얘를 바꿔요.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 버전 2를 통해 GPU의 작업 방식을 보여주는데 GPU의 병렬 특성으로 인한 CPU와의 속도 차이,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대규모 병렬 계산이 필요한 그래픽 렌더링, 딥러닝, 과학 시뮬레이션과 같은 작업에는 GPU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깔끔하게 이해시켜줍니다. Painting demonstration. And 10, 여기도 9, 마찬가지예요. 7, 얘를 조절하면 6, 이 위에 5, 노이즈 리밋과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 매시멈 서브 디바이스 같이 바꾸는 걸 볼 수 있어요. Ladies and gentlemen, 세팅해 놓은 겁니다. science class is now over. 미디움 플러스 Thank you. 하이, 베리 하이. 무려 15년 전 엔비디아가 독특한 방식으로 CPU와 GPU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먼저 레오나르도 버전 1을 통해 CPU가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노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 버전 2를 통해 GPU의 작업 방식을 보여주는데 GPU의 병렬 특성으로 인한 CPU와의 속도 차이,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대규모 병렬 계산이 필요한 그래픽 렌더링, 딥러닝, 과학 시뮬레이션과 같은 작업에는 GPU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깔끔하게 이해시켜줍니다. Painting demonstration. 빨리 볼 수 있어요. And 그에 비해서 10, 하이로 놓으면 9, 노이즈가 안 생깁니다. 8, 노이즈가 없어요. 7, 대신에 6, 렌더링 자체가 유지가 되죠. 3, 그럼 언제 하이를 최종 Ladies and gentlemen, science class 최종 is 렌더링 now 할 때 over. 이후에는 하이를 Thank you. 보통 미디움이나 무려 15년 전 엔비디아가 독특한 방식으로 CPU와 GPU의 차이점을 보여준 8, 지금 보시면 seven, 여기는 six, 노이즈가 하나도 five, 깨끗하게 four, 확인할 수 3, 있어요. 2, 퀄리티는 하이라고 1. 하는데 그래서 일부는 여기를 이렇게 써요. Ladies and gentlemen, 미디움이나 science class is now over. Thank you. 무려 15년 전 엔비디아가 독특한 방식으로 CPU와 GPU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먼저 레오나르도 버전 1을 통해 CPU가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 버전 2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업데이트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펙트가 요 뒤에 있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겠죠. 이걸 언제 적용할까? 여기 보면 디노이저 얘를 언제 적용할까?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at the end가 무슨 뜻인가 그러고 찾아봤더니 마지막에 란 뜻입니다. 렌더링 다 하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놓고 렌더링하면 렌더링 다 하고 마지막에 디노이저가 들어가요. 그러면 얘나 베리 오픈 래피드가 빠른이란 뜻이죠. 얘는 또 뭘까요? 그럼 여기서 빠른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자주, 매우 자주. 이해되시나요?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넣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마지막에, 얘는 중간중간에, 얘는 그보다 조금 더 빠른, 얘는 매우 빠른, 얘는 수시로 중간중간에 계속 이걸 넣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퀄리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부분이 나옵니다. 카메라요.
여기 카메라를 보시면 스탠다드가 있고 VR 스피어컬 파노라마가 있고 VR 큐브가 있고, 스탠다드가 표준 카메라겠고 그 아래 두 개는 가상현실용 카메라겠죠. 가상현실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봤어요. 그 HDRI 이미지 봤죠. 가상현실 그렇게 찍어요. 사진을 그렇게 찍어서 그 안에 공간에 들어가면 구슬 모양으로 이렇게 현실 세계를 재현합니다. 그게 이 아래에 있는 VR 스피어컬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VR 큐브 맵은 육면체예요. 앞에서 본 거, 위아래에서 본 거, 좌우에서 본 거, 이걸 육면체 그 종이 상자 접듯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걸 큐브 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배치가 조금 다른 거죠. 어쨌든 우리가 VR을 할 건 아니니까 스탠다드로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면 스테레오 이미지로 만들어 줍니다. 혹시 옛날에 그 파란색, 빨강색 그 색종이 끼고 TV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입체 영상. 그게 스테레오입니다. 스테레오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두 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오른 눈으로 들어오는 사진이고 하나는 왼 눈으로 들어오는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약간의 각도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각도 차이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주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사물을 받아들이는데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체로 원근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요 두 가지 이유로. 스테레오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들어오는 각도를 다르게 구현해서 입체 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걸 스테레오라고 합니다. 종종 스테레오는 종종 해요. 그 편광경, 그 편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가로로 하나는 이렇게 세로로 놓고 영상을 보는 겁니다. 이때 빔 프로젝터도 두 개예요. 빔 프로젝터에도 가로 하나, 세로 하나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세로로 편광된 사진이 세로 편광경을 통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죠. 가로로 편광된 사진이 가로 편광경을 통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게 입체 영상으로 보이게 돼요. 박물관에 가면 종종 볼 수 있어요. 요거 스테레오는 우리는 안 쓰니까 넘어가고, 익스포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여지껏 익스포저를 썼어요. 이게 밝기 값인데 지금 기본값이 14.229로 되어 있죠. 이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카메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값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바로 여기요. 여기 카메라 파라미터 값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익스포저 요 값이 요 필름 센서티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필름 값을 올리면 얘 값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낮추면 여기도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요 값입니다. 요 값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 값이 들어갑니다. 14.29 뭐 이렇게 해서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값보다 작으면 밝게 나오고 이 값보다 크면 어둡게 나와요. 그러니까 EV 값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EV 값이 작으면 밝게 나오고 EV 값이 크면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밝고 어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냥 오토 체크해 놓고 쓰시면 돼요. 오토 체크해 놓고 쓰시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오토를 쓰면 안 돼요. EV 값을 써도 좋긴 한데 EV 값보다는 그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파라미터를 쓰시는 게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쪽 카메라 값이요. 카메라 값을 쓰셔야 돼요.
자, 수동 카메라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쓰셔야 돼요. 먼저 필름 필름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값이 존재합니다. 기본 값이 ISO로 되어 있어요. 아사 값이라고도 많이 읽는데 뭐냐면 필름에는 그 빛에 반응하는 형광 물질이 이렇게 발려져 있습니다. 원래 필름에는.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그 형광 물질이 얼마나 빠르게 많이 반응하느냐 아니냐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빛의 입자가 하나가 들어왔을 때 필름에 있는 형광 물질 100개가 반응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얘를 200으로 고쳤어요. 그러면 빛의 입자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필름에 발려진 형광 물질이 200개가 반응합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죠. 조금 아까 100에서 200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빛 입자의 하나에 대해서 더 많이 반응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더 밝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빛이 조금 들어와도 빛의 입자가 많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진이 밝게 나와요. 자, 봅니다. 100일 때. 자, 랜덤. 이거 오토 끄셔야 돼요. 오토 끄시고 봅니다. 자, 100일 때가 이 정도의 밝기 값입니다. 자, 100일 때가 이 정도의 값이라면 제가 이거를 400으로 바꿔봤습니다. 400으로 해서 이렇게 반만 그려보죠. 자, 랜덤. 그러면 여기가 이게 400일 때예요. 많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두 개 나눠서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 필름 값, 이 필름 감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감도값만 조절하더라도 얼마든지 밝고 어둡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어퍼처라는 값이 나오네요. F넘버라고 있습니다. 그 아래 값. 어퍼처가 있고 F넘버가 있습니다. 지금 8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 값은 이렇게 돼요. 1.2부터 시작합니다. 1.2 그 다음에 아니다. 1 1.2 2 2.4 두 배로 가요. 4 이런 식으로 두 배로 갑니다. 두 배로 배수로 갑니다. 그 다음에 5.6 8 11 16 이런 식으로 16 32 이렇게 가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 조리개 값입니다. 조리개 값이에요. 이렇게 조리개 값입니다. 조리개가 열리고 닫히는 조리개 값이에요.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1.4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셔터를 눌렀을 때 그 카메라 앞에 조리개가 이렇게 딱 묶여 있는데 셔터를 눌렀을 때 조리개가 열렸다가 닫히게 돼요. 이렇게 셔터를 누를 때 조리개가 열립니다. 그랬다가 셔터 떼면 조리개가 닫혀요. 이때 조리개가 열릴 때 얼만큼 열 거냐 이거죠. 조리개를 많이 열 거냐 아니면 이렇게 조금 열 거냐 이 얘기예요. 1.4면 지금 본 것처럼 다 개방한 거네요. 16이면 엄청 조금 개방된 거 보이시나요? 1.4일 때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빛이 막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16이라면 빛이 거의 못 들어오겠군요. 그죠? 바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조리개 값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데 지금 F 넘버가 8이란 말이죠. 제가 이 왼쪽에다가 F 넘버를 1.4로 줬습니다. 필름 감도는 100이에요. 100이고 1.4입니다. 자, 렌더. 그러면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얗게 되겠죠. 우리 이렇게 하얗게 된 걸 뭐라고 하냐면 필름이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필름이 타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봅니다. 1.4에서 제가 8로 줄였습니다. 얘를 중간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죠. 자, 중간으로 놓고 렌더. 그랬더니 이게 이 정도고, 다시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6으로 더 작게 해봤습니다. 렌더. 빛이 더 적게 들어가니까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빛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를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저 F 넘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 더요. 이 조리개 값은 단순히 빛의 양만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합니다. 여기 아래 부분 보이시나요? 피사체의 심도. 기린과 뒤에 산 보이시나요? 조리개가 다 열렸을 때 심도가 얕아집니다. 조리개를 닫으면 심도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F16일 때 기린과 뒤에 배경이 또렷하게 보이죠. 심도가 깊은 거예요. 조리개가 다 열렸을 땐 내가 원하는 대상체는 또렷하게 보이지만 주위 배경이 뿌옇게 흐려지죠. 심도가 얕아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자, 제가 조리개를 다 열었어요. 1.2로 다 열었어요. 이거 무시하고 렌더. 하얗게 다 타버렸네요. 그럼 뭘 조절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뭘 조절할까요? 필름 값? 필름 감도? 자, 셔터 스피드요. 셔터 스피드는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를 말해요. 여기 보시면 S분의 1로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300분의 1초란 뜻입니다. 300분의 1초 동안 빛이 열리고, 아니, 셔터가 열리고 닫힙니다. 만약에 제가 3000분의 1로 놨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3000분의 1초 동안 빛이 들어오고 딱 닫히는 거죠. 셔터가 3000분의 1 동안 열렸다 닫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조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게 됩니다. 많이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자, 6000분의 1, 아니 9000분의 1이요. 지금 9000분의 1 썼습니다.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무슨 얘기예요? 빨리 열리고 닫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언제 좋냐면 움직이는 물체를 찍을 때 셔터 스피드를 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자동차 사진을 찍는다든지 혹은 자전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찍을 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경주장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뭉 지나가요. 그럴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랑 같이. 그런 배경이 다 뿌옇게 흐려져 버립니다. 필름 감도값도 20으로 낮춰봤습니다. 조리개 하나 열어서 필름 감도값까지 조절을 해야 비로소 이렇게 어둡게 되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사람도 지우고 얘도 지웠습니다. 제가 원기둥을 여기다 이렇게 세울 거예요. 반지름 500짜리고 푸시앤풀 2400. 너무 큰가? 다시 서클 반지름 100 푸시앤풀 240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얘를 1000mm 간격으로 복사를 할 겁니다. 1000mm. 그 다음에 곱하기 10개. 10m죠? 다시 한번. 자, 이쪽으로 4000mm. 제가 이렇게 복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놔보시죠. 자, 조금 재밌는 작업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는 피사체의 심도가 조절이 안 돼요. 자, 먼저 감독값 ISO 값을 100으로 놓고 어퍼처는 8, 셔터 스피드는 300. 요게 기본 값입니다. 필름 감도가 100, 그 다음 조리개 값이 8, 그 다음 셔터 스피드가 300. 요거 기본 값이니까 외워두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휴대폰 카메라나 아니면 DSLR 가지고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 초기 값을 이 값으로 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 값을 놓고 시작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제가 레ን더링 해봤습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약간 밝으네요, 저는. 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이게 보여야 돼요. 이 값이 보여야 돼요. 얘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요 조리개 값, 조리개를 열면 심도가 얕아지고 조리개를 닫으면 심도가 깊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조리개를 열고 닫았는데 심도 값이 조절이 됐던가요? 안 됐어요. 조절이 안 됐어요. 자, 저는 이 값을 조금 더 어둡게 할 겁니다. 500. 조금 더 어둡게 할 거예요. 지금 너무 밝아요. 이 정도 값,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어둡게 1000으로 놔보죠. 여러분들도 적당히 조절해 보세요. 저는 한 500이 적당할 것 같아요. 500으로 놓고 요 정도 밝기 값에서 쓸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놓고 요 정도 밝기면 적당할 것 같아요. 바로 여기 EV 값 있죠. 익스포저 밸류 밑에 보면 뎁스 오브 필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가 피사체의 심도입니다. 요게 피사체의 심도예요. 자, 요걸 풀어줍니다. 활성화시키면 디포커스가 있고 포커스 소스가 있고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디스턴스는 거리예요. 픽스 디스턴스는 거리 고정이란 얘기고, 얘는 카메라 타겟이고 픽스 포인트 고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요 오른쪽에 여기 동그라미 있죠. 얘를 이용해서 화면상에서 꼭 찍으면 돼요. 이렇게요. 얘를 누르고 이 동그라미를 누르고 화면상에 포커스가 될 자리를 찍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거리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 포커스 소스 요 점을 통해서, 포인트를 통해서 화면상에 포커스될 위치를 찍어주면 그 다음에 디포커스 값을 주는데, 이거 0.8로 바꿔보세요. 0.3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0.7 이상 줘야 효과가 나요. 1 주면 효과가 너무 강해서 안 되고, 이렇게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내가 지금 찍은 여기가 포커스가 딱 맞춰지고 심도가 쭉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심도가 지금 되게 얕아요.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0.8은 심도를 얕게 한 거예요. 디포커스란 얘기는 포커싱을 풀어주는 거죠. 만약에 이 디포커스 값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심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에는 값을 낮춰 보도록 하죠. 한 0.4 정도로 낮춰 볼까요? 그러면 피사체 심도가 조금 더 깊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0.8 정도가 돼야 효과가 이게 딱하게 이게 뭐라 하지? 딱 효과가 나오고 나머지는 효과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이게 0.4, 한 0.6 줘 볼까요? 그럼 심도가 아까보단 조금 낮겠네요. 0.6 정도 주면 심도가 조금 더 자, 여러분들도 쭉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디포커싱 효과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아래 보면 이펙트가 있는데 비네팅 효과가 있고 버티컬 렌즈 틸트가 있습니다. 비네팅 효과는 낡은 사진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비네팅 효과라고 하는데, 사진이 낡아지면 이 가생이로부터 이렇게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그걸 비네팅이라고 합니다. 렌더링을 주면 사진이 이 가운데가 또렷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거 비네팅이라고 해요. 자, 비네팅 효과를 많이 줘보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본 것처럼 비네팅이 이렇게 돼 버립니다. 오래된 사진이 이렇게 바뀌죠. 이런 거 비네팅 효과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요, 제가 앞쪽에다가 이렇게 넙대대한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 보면 이렇게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안쪽으로 이렇게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를 붙잡아 주는 게 바로 이 버티컬 렌즈 틸트인데, 자, 이 값을 조금만 이렇게 조절해 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는 거 보이시나요? 이 값을 많이 줘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 보이시죠? 근데 다시 볼까요? 이 값을 마이너스로 주잖아요.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딩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사진이 이렇게 높은 사진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잖아요. 이러고 이렇게 일자로 바꿔주는 걸 버티컬 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빌딩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이렇게 일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 이펙트 값이 0이어야 돼요. 둘 다 0, 0인데 위에서 올려다 보면 요거 조금만 줘 보시면 이 건물이 일자로 이렇게 딱 만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얘네들을 선택해서 스케일로 제가 줄일 겁니다. 스케일로 줄일 거예요. 이렇게 스케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눌러줬습니다. 메시라이트로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부 다 메시라이트로 바꿔보시죠. 한꺼번에 그룹 거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씩 줬어요. 시간대도 밤 시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조명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뎁스 오브 필드를 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제가 0.8 줬습니다. 자, 0.8을 주면 그냥 이렇게 흐림 효과만 이렇게 들어가요. 흐림 효과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한번 쭉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 뭘 쓸 수 있냐면 보케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밑에 보면 보케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케 효과예요. 보케 효과. 조금만 줄여볼까요?
디포커스 값을 0.9로 나갔네요. 자, 어떤가요? 오각형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복회가 이렇게 오각형으로 표시돼 버립니다. 분명히 원기둥이었는데 포커싱 효과가 처리가 되면 동그랗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복회 효과를 줘버려 가지고 얘가 오각형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센터 바이어스 아마 중심선이 좀 삐뚤어지는 듯 하네요. 중심선에 이렇게 구멍이 나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심선에 구멍이 나네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회전값이고 애니소트래픽스는 얘가 기울어진 값을 말합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지금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찌그러지거나 기울어진 효과를 애니소트래픽이라고 합니다.